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말과 행동에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종종 서운한 마음을 참지 못해 말로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솔직히 말했는데 왜 더 멀어질까? 내가 속상한 걸 털어놨는데 왜 더 차가워질까? 당신은 지금 서운합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1000개, 10,000개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엽니다. 서운함을 토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상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화를 내거나 바로 따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김 선생님은 40대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음식을 거의 안 해오는 것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처음엔 생각하셨죠. 하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셨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기분이었지? 며느리가 음식을 안 가져온 것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걸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껴서인가? 이 서운함이 얼마나 큰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망칠 정도인가? 아니면 그냥 속상한 정도인가? 곰곰 생각해보니 사실은 음식보다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더 컸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내가 바란 것이 현실적이었는지 돌아보기. 우리는 때로 우리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다르죠. 며느리가 직장맘이라는 걸 김 선생님도 아셨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셨고요. 내가 며느리 때 했던 것과 지금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똑같아도 될까? 시대가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나? 혹시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김 선생님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서운함은 어디서 생길까요? 사실 서운함은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야. 이 정도는 알아줄 거야.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금세 서운해지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기대가 상대의 의무일까요? 상대는 모를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내가 화나는 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바란 게 많았던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나는 복잡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이지만 실망은 오래간다. 서운함은 바로 그 실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했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그 기대는 합리적이었을까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일방적인 바람이었을까요? 서운함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얼굴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선량한 피해자로, 상대방을 무감각한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판사의 얼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단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 뒤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답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거지의 얼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과 사과를 구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줘.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은밀한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서운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통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서운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10중 8구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은 정확한 내 마음의 번역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과장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말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항상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도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동으로 방어 체계를 가동시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속마음을 솔직히 말해야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그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곧바로 입을 열면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불만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은 풀리기는커녕 더 큰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진짜 태도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 주는가? 침묵은 상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소극적인 행동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찰의 시간, 상황을 더 명확히 보는 시간. 성찰의 시간, 내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는 시간. 준비의 시간,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준비의 시간. 치유의 시간,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침묵이 주는 4가지 선물. 첫 번째 선물, 객관성의 회복.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상대방이 일부러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 상대방의 관점 이해. 우리가 말을 쏟아내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 진짜 문제의 발견. 서운함의 표면 아래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소외감, 불안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그것입니다. 침묵은 이런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선물, 관계의 성숙.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이런 성숙함을 느끼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뭘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침묵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하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까먹었다고 해보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친구가 생일을 까먹어서 서운하다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언제부터 이런 기분이었지? 생일 당일부터? 아니면 며칠 전 다른 친구들이 생일 계획을 물어볼 때부터였나? 정확히 뭐가 서운한 거지? 생일을 까먹은 것 자체? 아니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취급받는다고 느껴서? 이 서운함의 크기는 어느 정도지? 1부터 10까지 중에 몇 점 정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큰가?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정도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다 보면 막연했던 서운함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뿌연 안경을 닦고 나서 세상이 또렷해지는 것처럼요. 여기서 좀 솔직해져야 할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서운해하는 이유의 90%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그 기대가 정말 합리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연인이 데이트 약속을 30분 늦었다고 해보죠. 서운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말했었나? 아니면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혼자서 생각했던 건가? 상대방이 평소에도 시간관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완벽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상대방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기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테니까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난 상황에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 제안을 무시했다고 해보죠. 처음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상사가 지금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거나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제안이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회사 상황상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제안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거나 구체적이지 못했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느꼈던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요. 내 마음속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이 부분이 가장 깊은 단계예요. 때로는 지금 느끼는 서운함이 오늘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상처 때문일 수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바빠서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기억들이 현재의 작은 사건을 훨씬 크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메시지를 늦게 답장했다고 해보죠. 객관적으로는 별일 아닌데, 유독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경험을 많이 했던 건 아닐까? 지금 이 서운함의 90%는 과거의 상처이고, 실제 현재 상황은 10% 정도인 건 아닐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친구에 대한 원망보다는 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내 마음속 어린아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또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지금은 어른이니까.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 일로 네가 버려지는 건 아니야.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황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객관적이고 성숙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모든 관계에는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말로 터뜨리면 싸움이 되지만 침묵으로 품으면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 서운할 때 입을 닫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더 크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서운함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서운함을 다스려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운할 때는 입을 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마음을 말로 쏟아내기보다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서운했다. 하지만 내 기대가 과했을 수도 있다. 적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고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둘째, 거리두기. 상대와 잠시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거리를 두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풀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셋째, 시선 돌리기. 서운한 마음은 계속 생각할수록 커집니다. 그럴 땐 나를 기쁘게 하는 일, 작은 취미, 산책, 음악 같은 것에 시선을 돌려보세요. 서운함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서운함을 품고 사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서운함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기. 서운함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아 인식의 확장,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관계의 현실, 내가 생각했던 관계와 실제 관계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장의 필요성, 더 성숙한 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서운함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법. 1단계, 받아들이기. 나는 지금 서운하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2단계, 탐구하기.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를 깊이 탐구하세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원인을 찾아보세요. 3단계, 학습하기.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랐던 내 모습,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계획하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더 건전한 소통 방식, 더 현실적인 기대 설정 등을 고민해 보세요. 언제 입을 열어야 할까? 침묵 후의 소통. 침묵이 만능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입을 열어야 할까요? 감정이 안정되었을 때, 더 이상 흥분 상태가 아니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소통은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 나 중심의 표현.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 대신 나는 무시받는다고 느꼈다라고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상황 언급. 항상 절대 같은 일반화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세요. 감정과 사실 구분하기. 나는 화가 났다는 감정이고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는 해석입니다. 둘을 구분해서 표현하세요. 해결책 제시하기.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서운함과 성숙한 이별.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다. 때로는 서운함을 통해 우리는 어떤 관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계속해서 나를 상처 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운함은 이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한 거리두기.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항상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리적 거리, 만나는 빈도를 줄이기. 정서적 거리, 깊은 감정적 교류 피하기. 기대의 거리,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 낮추기. 이런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서라는 선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계속 고통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입니다.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이해심 깊고, 더 현실적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만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 안의 문제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서운함 면역력 키우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운함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듯이 마음도 상처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 기대.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독립적 자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을 기릅니다. 관점의 다양성. 한 가지 시각으로만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명료한 생각, 깊은 통찰, 성숙한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서운할 때 입을 닫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다음번에 서운한 일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충동을 잠시 멈추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성숙해진 당신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서운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더 성숙한 자신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서운할 때 우리는 본능처럼 말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입을 닫고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을 기록하고 잠시 거리를 두고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서운할 때 입 닫고 이렇게 하라. 그 순간 당신의 관계와 삶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누리였습니다.